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증상이 심하다가도 좀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졌나 싶으면 다시 악화되기도 하고 아토피 피부염의 고약한 성질인데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는 걸까요?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어떤 문제인 걸까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응급 상황 중에 하나가 고열이죠. 열이 날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려운 증상은 참기가 어렵죠. 감염 위험을 걱정해서 두드리기도 하고 꼬집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중 하나도 가려움증이고요.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큰 고통일 텐데요. 아토피가 뭘까요? 아토피로 인한 위험이 아토피 피부염인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유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토피가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사실 아토피라는 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특정 부위, 피부나 코, 기관지 등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네. 흔히 알고 계시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네. 말하자면 과민 반응인 거네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특정 물질에 보이는 과도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남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주변 환경의 항원들이 우리 몸에 정상적이지 못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먼지, 진드기를 비롯해서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이라든지 유전적인 배경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알레르기 질환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생기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들도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런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과민 반응을 쉽게 일으키고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 알레르기 질환으로 지적이 되잖아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아토피 피부염인 거고 호흡기의 문제면 아토피 천식, 코는 아토피 비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통칭하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아토피라는 용어보다는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게 면역 체계 이상 신호인 건데요.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자녀의 발병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요. 네. 부모님 두 분 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자녀가 알레르기 발병 확률이 한 66% 정도 되고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을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없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건 아니고 한 15% 정도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미리 조심해서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이 대기오염, 실내 공기오염, 간접 흡연 노출, 알레르겐 노출과 같은 것들이어서 사실 미리 조심하고 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완전히 안 생기게 막는다는 예방의 개념보다는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잘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지적이 되잖아요. 가려워서 긁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요. 아이들의 경우에 생후 2, 3개월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 좀 약하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피부 장벽의 구조와 기능 이상의 정도에 따라서 발병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네. 한 50% 정도에서는 1세 미만에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영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볼, 이마, 머리 쪽이 붉어지고 건조해지면서 시작되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2, 3개월에 보이는 이런 태열 증상부터 시작해서 침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은 입 주변과 턱이 짓무르고 귀 뒤쪽이 갈라지고 가려워서 머리를 부비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아기 뺨에 생기는 습진 형태가 이제 성장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넓어지고 달라지는 건가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연령에 따라서 좀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는 게 질환의 특징이고요. 네. 영아기는 주로 볼, 이마, 두피, 하지의 바깥 부분에서 생기게 되고 네. 18개월 이후가 넘어가면서는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쪽 등 굽혀지는 부위에서 잘 생깁니다. 그리고 학동기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엉덩이 아래 습진이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피부가 접히는 곳에 증상이 생기겠네요. 뭐 팔다리, 배 등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소아기의 아토피 피부염이 성장하면서 사라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부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관해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영아기 동안 특히 경증의 경우에는 한 40에서 60% 정도는 5에서 7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네. 일부에서는 성인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럼 성인이 될 때까지 증상이 이어지는 건 중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중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증상이 심할수록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중증도 외에도 특정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너무 조기에 발병했을 때에도 증상이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어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중증으로 진행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는 범위가 더 넓은가요? 저희가 중증도를 평가할 때 꼭 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넓은 부위에 생기는지에 따라 중증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또 심한가 그 가려운 정도라든지 진물이 얼마나 넓은 부분에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중증으로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래 고생한 분들을 보면요.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딱딱한 느낌을 받잖아요. 진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증상으로는 뭐 습진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피부 질환과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부 자체가 좀 두꺼워지는 태선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 2차 감염도 쉽게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히 받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피부 보습과 위생관리, 악화 요인 확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첫 번째로는 가려움증을 동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습진성 피부 소견과 연령별로 특징적 부위의 피부 병변이 보이고 세 번째로 만성 재발성 경과를 보이면서 네 번째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만 만족하면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접촉 피부염, 아연 결핍증, 건선 등이랑은 반드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두 가지 검사로 진단된다기보다 종합적으로 살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피부염은 검사보다는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증상을 면밀히 더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어떻습니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어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할 때는 약물 치료 없이 피부 보습이랑 위생 관리, 악화 요인 회피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 저희가 극소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중증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중증증 이상에서는 면역 조절제 전신 투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뭐 스테로이드제뿐 아니라 다른 치료법들도 이제 많은가요?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 스테로이드제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소아의 아토피 피부염 조절 효과가 뛰어나고 하나들의 만족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는 뭐 광선요법 같은 것들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말씀 주신 생물학적 제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약제들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꽤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영아나 유아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듀필루맙이라는 특정 약제는 생후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빨리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인 분들에게 강조되는 게 보습제잖아요. 보습제가 중요하죠. 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의 이상이기 때문에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피부 보호 기능이 약해져서 쉽게 염증도 생기고 회복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수분 손실이 증가할 수 있어서 피부 관리의 보습이 매우 기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도 잘 피해가는 게 필요할 텐데요. 어떨까요? 네, 환자 개개인에 따라 악화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필수적인 것이고요. 또 아토피 환자들은 비누도 중성 혹은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새 옷도 화학물질 제거를 위해서 세탁해서 입어야 하고 세제도 가루 세제보다는 액체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식품 알레르기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제거 시기를 해서 임상적 호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후입 알레르겐의 경우에도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회피요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아이들의 목욕 습관이라든지 침구류 또 옷도 중요하지 않나요? 수면으로 입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극이 되지 않도록 목욕 타월 같은 것은 너무 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거친 소재보다는 부드러운 순면의 옷이 좋습니다. 또한 진먼지 진드기 감작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불, 베개, 매트리스 등 침구류를 진먼지 진드기 비뚜가용 커버로 덮어서 사용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서 민간요법이라든지 오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 만성 재발성 경과를 따르다 보니까 보호자들분께서 좀 답답한 마음에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의료진이랑 상의 없이 민간요법으로 녹차 목욕이라든지 오트밀 목욕, 천연 오일을 바르고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2차 감염이 유발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료진이랑 상담하고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치료를 유지한 상태에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인 아이를 돌볼 때 성장하면서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흔적이 남았을 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성장하면서 피부 개선을 위한 레이저라든지 2차적인 치료를 받기도 하나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태산화된 부분은 좀 두꺼운 피부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들이 조금 성장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은 착색 부분은 레이저 치료를 해서 호전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태선화가 된 부분은 보습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치료를 하다 보면 피부가 원래 피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되는 경과를 보이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나가면 피부는 원래대로 많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유미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해철의 길 위에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일상에서 다치거나 하는 여러 응급 상황이 발생할 위험들이 있죠. 늘 조심해야 할 텐데요. 부모들이 많이 놀라는 상황 중 하나가 아이가 열이 날 때입니다. 정상 체온보다 조금만 높아도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된다는 말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응급실 갈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열이 날 때 가장 당황스럽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은 많은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또 열이 나는 일이 흔하고 대부분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또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또 드물게는 또 고열이 나고 또 며칠씩 지속되고 특히 병원 가기 어려운 뭐 야간이나 휴일에 또 이렇게 열이 많이 나고 힘들어하면 당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체온이 높아지는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라든지 특히 이제 아이의 연령이라든지 또 체온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체온이 높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동반 증상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열이 어느 정도면 먹여야 하는지,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말도 합니다.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해열제는 이제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물론 이제 열이 날 때는 그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열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열이 나는 이유를 이제 함께 고려를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약을 써야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가장 흔하게는 뭐 기침도 호흡기 감염병이죠.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고 이런 흔한 이제 감기 상기도 감염 증상에서 특히 이제 소아과나 이제 주치의 진료를 받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고 진단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 감염병,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열이 동반되고 또 그 열 때문에 좀 탈수가 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적절하게 해열제를 의사의 처방대로 이제 따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또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지만 드물게는 이제 뭐 열이 난다고 이제 해열제를 써서 열만 낮춘다, 그게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그 열과 동반된 다른 증상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열이 몇 도니까 해열제를 준다. 또 뭐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열이 좀 나지만 아이는 뭐 잘 먹고 잘 놀고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해열제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또 열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열제도 쓰면서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질병이 있는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열제도 종류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해열제를 선택하고 이제 어느 정도 먹여야 되는지 또 좀 잘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팔고 있는 아시타미노펜 성분이나 브루펜 성분의 해열제 어느 것인지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그럼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면 또 먹여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꾸 해열제만 먹이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해열제를 먹게 되면, 특히 이제 경구로 투약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아이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약이 흡수돼서 네. 약효가 발현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약을 먹자마자 바로 떨어지진 않고 해열제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약에 어느 정도 1회 투여 용량이 있고 또 투여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약의 투여 용량은 이제 그 약의 설명서에 있는 대로 이제 아이의 체중에 비례해서 체중에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적절한 용량을 먹이면 되겠고, 보통 간격은 브루펜이나 또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경우에는 보통 한 번 투약하고 4시간 후에 또 그 다음 투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해열제 효과는 그 투약 최소 용량과 최대 용량 간에 또 해열 작용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용량을 적게 쓰면 이제 해열 효과가 조금 적을 수가 있고 좀 많이 쓰면 또 좀 해열 효과가 좀 많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정해진 용량에 맞춰서 또 정해진 간격을 이제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해열제를 썼는데 이제 열이 잘 안 떨어진다 이럴 때 당황하실 수가 있겠는데, 열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라면은 안심할 수 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감염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감염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열이 이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은 상태에서 열이 계속 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열이 나는지에 따라서 부모님의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열이 동반된 다른 증상들도 이제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열이 날 때 체온도 중요하지만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발열의 흔한 원인인 그 여러 가지 감염증이 발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가벼운 합병증이 없는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발열 같은 경우에는 흔한 감기 이외에도 요로 감염이라든지 또 드물지만 또 이제 골수염이라든지 또 특히 또 3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폐혈증을 또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드물지만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좀 심한 경우에는 폐렴이나 또 심한 장염이나 또 심한 또 내수막염으로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열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반되어 있는 증상,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보채고, 이제 보채다가 또 아이가 너무 탈수되고 지치고 그러면은 처지기도 하고 반응이 없고 잘 놀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이제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정밀 검사까지 해서 이제 그런 항생제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날 때 또 잘 생기는 것이 이제 탈수 증상이기 때문에 잘 못 먹고, 특히 수분을 잘 못 먹고 또 열이 나면서 또 우리가 수분을 빨리 잘 잃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발열 외에도 잘 못 먹으면서 또 아이들이 특히 이제 탈수가 되면 소변량이 줄어서 이제 소변을 거의 잘 안 본다든지, 또 이제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늘어진다든지,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팔다리 피부색이 창백해 보이고, 또 이렇게 눌렀을 때 금방 우리 혈색이 잘 안 돌아온다든지, 이러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징후가 보이게 되면 아이가 좀 심한 상태고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고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고열이 아니라면 열이 좀 나도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이는 시점이 언젠지,
38도만 돼도 해열제부터 먹이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의 발열 기준이 38도 이상을 보통 이제 열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고열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열이 많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또 이제 고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뭐 열 자체가 이제 높고 낮음보다는 아이의 전신적인 상태, 탈수라든지 아이가 처져 있는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폐렴과 같은 합병증 때문에 호흡곤란, 숨을 쉬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지,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후두덮개가 많이 약하고 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심한 상기도 감염, 후두개염 같은 경우에도 호흡곤란을 또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아이들이 숨쉬기 힘들어하지 않는지, 또 인후염 같은 경우에 편도선염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아이들이 이제 침도 못 삼키고 줄줄 흘리거나 또 물도 못 먹고 탈수가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35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동반 증상이 중요하면 또 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열이냐 미열이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심한 감염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열이 좀 더 많이 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체온이 높다라는 것과 열이 난다라는 것들, 열이 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 이제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러한 발열이 아니라 이제 환경 때문에 몸을 너무 이제 발열이 안 되는 환경, 옷을 뭐 두껍게 입었다든지 아이들이 뭐 많이 뛰어놀았다든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안 돼서 땀을 많이 흘리지 못해서 체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또 고체온증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9도, 40도 이렇게 체온이 높아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또 아이들에게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요. 몇 도까지가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40도 이하로는 좀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열이 나는 원인에 따라서는 해열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을 시원하게 해줘서 열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어떤 감염증 때문에 생긴 발열이라고 하게 되면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나 또 탈수를 예방해주면서 이제 적절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예전에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아이들은 미온수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뭐 해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추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나는 이유에 따라서는 환경을 시원하게 해주냐,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오한이 심하고 이제 발열이 심하냐 이런 것 힘든 증상을 낮춰주는 해열제를 써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체온을 낮춰주는 방법도 역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가 열성 경련의 경험이 있거나 아이가 처지고 오한이 있다거나 또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면 해열제를 빨리 먹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리가 아프다. 물론 이제 열이 동반되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염증 호르몬들이 높아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이제 두통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또 드물게는 이제 뇌수막염, 바이러스에 의한 무균성 뇌수막염이라든지 아니면 세균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이라든지 이렇게 중추신경계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도 드물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뇌수막염의 증상은 이제 두통과 발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경부강직, 목이 뻣뻣해한다든지 또 이제 의식이 처진다든지 또 열성 경련을 한다든지 또 이런 신경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뇌막 자극 증상, 머리를 움직였을 때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역시 또 신속한 진료를 통해서
또 연령에 따라서 또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또 적절한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는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로 가야 하나요? 우선 아이가 너무 처지고 못 먹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먹이다 보면 또 흡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먹일 수 있다면 먹으면 좋지만 잘 못 먹는 상태에서 보채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억지로 이제 먹이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물론 이제 해열제를 쓰는 것이 이제 경구 말고 자약을 통해서 항문으로 약을 넣어서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우리가 구토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잘 못 먹을 때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인데 항문으로 약을 투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아이가 또 보채거나 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서는 또 자약을 잘 쓰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겠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아이가 약을 잘 못 먹고 토하고 보채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억지로 먹이시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억지로 먹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먹을 수 있을 때는 좀 먹고 또 조금씩 소량씩 자주 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많은 양의 해열제를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이나 또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화기에도 심장이 안 좋거나 또 폐 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열이 나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발열이 나고 또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러한 동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특히 이제 정상 아이들보다는 기존에 폐 질환이 있거나 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만성 질환이나 그런 선천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아이들 네. 또 드물게는 이제 또 소아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발열, 감염성 질환에 민감해야 되고 네. 또 이런 아이들은 보다 좀 적극적인 초기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아이가 열이 나면 일단 수건에 물을 적셔서 몸을 마사지 해주잖아요. 이런데 이런 방법 자체로 열을 내리진 않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열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특히 아이가 오한이 있고 또 이런 감염성 질환 때문에 열이 높을 때 전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것의 효과가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적절하지 못하게 또 너무 체온을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네. 아이가 이제 오한 너무 추워하는데 이제 그런 찬물로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은 또 오히려 또 이제 체온이 더 떨어지거나 더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이 권장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의 체온 자체가 이제 너무 높아지는 환경, 네. 발열인데 애를 또 너무 감싸고 또 체온이 너무 높아지는 중심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도 아이들의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출 필요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혈제를 쓰거나 아니면 탈수가 돼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리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미온수로 닦아주는 것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오한이 있을 때는 얇은 옷으로 아이를 덮어주면서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네. 물론 이제 과하게 덮는 건 안 좋지만, 또 너무, 춥다고 그럴 때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말고, 또 덥다고 할 때 또 너무 과하게 덮지 않고, 얇은 이불 정도, 얇은 옷 정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 아이가 열이 날 때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나이가 어릴 때 특히 생후 3개월 미만 아이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고열이 아니라 38도 이상 정도라고 해도 반드시 이제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3개월이 지난 조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이는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고 할 수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아이들도 39도 이상인 경우에 빠른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체온 자체보다도 이제 아이 상태가 나쁠 때, 뭐 반응이 없다든지, 네. 축 처져서 반응이 없다든지, 또 심하게 부채고 잘 달래도 계속 부채는 아이, 이렇게 혼동 있잖아, 횡설수설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네. 응급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관절이 동반되면서 이제 호흡이 이상할 때 숨을 빠르게 쉰다든지 숨 쉴 때 이제 힘을 많이 주면서 갈비뼈 아래가 이제 쑥쑥 들어간다든지 네. 또 끙끙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또 아니면 입술이 파랗게 보이는 청색증을 보인다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열이 나면서 이제 내수막염이나 폐혈증이 의심이 될 때 이제 목이 뻣뻣해 한다든지 또 구토나 또 심한 두통 또 붓기pit을 치료한다든지 네. 또 손발이 차갑다든지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부색이 이제 얼룩덜룩해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응급실 가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탈수, 소변이 거의 없고 이제 입이 마르고 너무 아이들이 꺼져 보이고 처져 보인다 이런 경우도 위험하겠고 네. 또 열이 이제 좀 지속될 때도 반드시 이제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가 열이 날 때 도움이 되는 처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